네타냐후는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는 모든 인질과 모든 사람을 가자 지구에서 구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가 그렇게 말한다면요. 필요한 장비 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매우 슬픈 일이며 바이든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저는 당신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게 전혀 공로나 감사를 주고 싶지 않아요. 와, 정말요. 바이든은 1200명 학살 성폭행, 살해와 250명 가자지구 납치 후 이스라엘과 연대를 표명하러 왔어요. 죄송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말 터무니없었어요. 샬롬 이스라엘 언디플로매틱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행자 마크 레게브, 공동 진행자 루티 블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은 1월 28일이고 오늘의 중요성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론 그빌리가 오늘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 국민이 함께 모여 가자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구출된 이 인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루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정말 온 나라가 론 그빌리의 귀환에 거의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어젯밤 네탄야후 총리의 기자회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그 기자회견에서 네탄야후 총리가 바이든 전 행정부 관계자들을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잠깐만요. 저는 우리 이스라엘 방위군 군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들이 발견 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큰 위험에 빠뜨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론 그빌리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가 발견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보시죠.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우리 아들들, 우리 남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싸울 뿐만 아니라 노래하고 신께 감사해요. 저는 이걸 100번을 다시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들이 아직 론 그빌리의 시신을 찾고 있을 때 저는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 생각했어요. 맞게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가자지구에 있어 하마스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른 임무를 수행할 때 더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이를 폭탄, 로켓, 총격 기회로 여길 수 있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옳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 숨진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을 다른 시신들 사이에서 찾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찾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을 찾기 위해 시신에서 시신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감정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슬람 지하드에 의해 팔레스타인 희생자들과 함께 집단 매장지에 던져져 매장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힘들고 분명히 속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신 확인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인질 한 명을 찾아 집단 매장지에서 꺼내 이스라엘로 데려와 장례를 치렀습니다. 매우 감정적이었고 그런 일을 하는 건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전투병이니까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시신이 마침내 발견됐을 때 그들의 반응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전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 사이의 분노라는 주제로 이끌게 될 텐데요. 그들은 정말 뻔뻔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무덤을 쉽게 함정이 설치됐을 수도 있는 집단 무덤을 파헤쳐야 했던 군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내내 함정이 설치된 집들이 있었고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가 설치한 함정 때문에 군인들은 항상 위험에 처해 있었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차량이 매복 공격을 당하거나 도로변 폭탄을 밟고 지나가거나 무기와 테러범 인질을 찾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물론 군인들과 론 그빌리 자신이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론 그빌리는 정말 놀라운 영웅이었습니다. 10월 7일 그는 혼자서 12명 이상의 테러리스트를 사살한 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상을 입었고 총알이 다 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그는 사망했고 그의 시신은 가자지구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그곳에 근무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덧붙여야 합니다. 그는 위기 상황을 듣고 집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최전선에 도착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제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경찰의 특수부대 소속이었고 제복을 입고 혼자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든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려던 순간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있었던 일을 아시죠?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탄약 부족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것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금수 조치 때문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그의 말을 의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알았던 것은 그때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무기와 디구 불도저 그리고 온갖 것들, 탄약 등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돈을 주고 샀고 선물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바이든의 정치적인 이유로 보류되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군인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걸 언급한 이유는 당시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에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손톱으로라도 싸울 거예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이야기를 지나가듯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해서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일은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그들은 뻔뻔하게도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런 반응을 보였죠. 저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허락해 주신다면 이걸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가 바이든 행정부를 정면으로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는 이스라엘이 모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치른 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어요. 그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야기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바이든 행정부를 직접 비난하기엔 너무 외교적이었다고 했어요. 트럼프 등장 전까지 그랬죠. 즉 그는 당신의 단어를 직접 쓰지 않았고 당신은 의역을 잘했다고 했어요. 당신은 달랐지만 그는 더 외교적으로 표현했죠. 의심할 여지 없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특정 장비에 제한을 뒀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타냐후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손톱으로도 싸우겠다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가 이 전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기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공개된 사실입니다. 네타냐후가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것이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갔냐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말은 이전에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말했는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총리님을 위해 일했는데 그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100마디 중 한두 마디는 실수할 수 있죠.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압니다. 그리고 불행한 진실은 정치인 네타냐후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든 실수를 할 때 실수란 무엇일까요? 실수는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타냐후가 한 말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탄약과 장비 같은 창고에 보급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2024년 초 라파 진입식이라면 당시 미국 행정부는 우리에게 매우 강경했습니다. 맞죠? 그건 레바논 전쟁과 이란 전쟁 전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마도 비축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겠죠. 북쪽의 위협과 이란에서 오는 더 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탄약이 다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탄약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좀 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했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네타냐후가 그 말을 했든 했어야 했든 하지 말았어야 했든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약 네타냐후가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가 없어서 목숨을 잃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이든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보세요. 그게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사실임을 알고 있지만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그가 말한 또 다른 맥락은 우리가 더 독립적이어야 하고 국내 군수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예전처럼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이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했고 이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해 기쁩니다. 그가 군인들의 희생을 언급한 건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적대적인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일부 적대적인 텔레비전 채널과 신문들로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네타냐후를 10월 7일 학살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에서의 목숨을 잃은 군인들과 인질들에 대해서도 비난합니다. 전쟁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자 지구로 들어가서 하마스에 의해 살해된 살아있는 인질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 네타냐후 진영에 따르면 이스라엘 비행기나 군인들이 터널 근처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군인들을 잃었습니다. 군인들을 잃은 것보다 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인질들을 찾으려 노력했고 모두가 죽거나 살아 돌아온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점인데요.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전쟁 초기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모든 인질과 모든 사람을 가자 지구에서 데려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2014년부터 그곳에 있었던 4명의 이스라엘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가자지구로 들어간 2명의 이스라엘인과 2014년 전쟁에서 사망한 2명의 군인 시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자지구엔 이스라엘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빌리 씨가 돌아오자마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졌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장례식이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좌파와 반네탄야후 세력, 뭐라고 부르든 혹은 중도파나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반네탄야후 진영은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빌리 씨가 몇 달 전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네타냐후가 인질들이 죽기를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과 전쟁을 길게 끈 이유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말은 정말 터무니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는 우리가 국내 군수 생산을 강화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2가지 메시지를 전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든의 정책 때문에 군인들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냥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방위군 이 와서 그렇다거나 하마스가 이스라엘 방위군과 오는 소리를 듣고 인질을 처형했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10월 23일의 끔찍한 학살 직후 몇 주 동안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곳에 와 전폭적으로 지지해줬고 그 지지는 초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4년이 다가오면서 새해가 밝으면서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매우 강경하게 대응했고 저는 이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고위 관리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제재나 특정 무기 체계도 도입했습니다. 하마스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억제하고 이를 끝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목표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질을 구출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마스에게 헛된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참고 견디는 것 외엔 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막아 일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제지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그들의 발언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파에 관한 그들의 발언을 특히 기억합니다. 라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건 옳지 않다. 우리는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마스 무기 제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그들의 세계관에서 나온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우리는 휴전을 얻었는데 그건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옥이 보세요. 그가 뭐라고 했죠? 모든 지옥이 풀려날 거라고 했고 등등이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능력과 워싱턴으로부터의 승인, 즉 초록불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무기와 함께 말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작년 말이나 연말쯤에 얻었던 휴전 합의에 기여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저는 당신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게 어떤 공로나 감사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 정말이네요. 바이든은 1200명이 학살당하고 성폭행과 도살을 당한 뒤 250명이 가자지구로 납치된 후에 이스라엘과 연대를 표명하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동맹이네요. 참고로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큰 동맹이고 이스라엘 역시 미국의 가장 큰 동맹이에요. 오, 정말이네요. 피해 굶주린 지하디스트들이 모두를 학살했을 때 그들은 연대를 표명했으니 저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마스가 희망을 얻은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좌파가 거리에서 시위하고 이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외친 것도 있었죠. 물론 저는 10월 7일에 대한 시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사관에서 시위했어야 했고 유엔과 브뤼셀 등 모든 곳에서 시위했어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한가운데 있을 때 네타냐후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마스에게 좌파가 원하는 건 전쟁을 끝내고 인질을 돌려보내기 위한 협상을 하며 테러리스트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뿐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셈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시노아르가 10월 7일 학살의 주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길라드 샬리트와의 포로 교환으로 석방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수년 전 일이죠. 맞아요. 네타냐후의 결정이었지만 온 나라의 압박 때문이었어요. 또 사람들이 당신이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질 거예요 라고 했죠. 정말 뻔뻔해요. 저는 바이든에게 고마움이 없고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것만 신께 감사합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처음부터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전체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공도 감사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동맹이었어요. 저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인질 문제에 대해 하마스가 나쁜 집단이며 사악한 테러리스트, 이슬람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죠. 그게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만 똑똑하기도 해요. 그들은 인질 문제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인질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그 문제에 민감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내 풀뿌리 차원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우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인질을 잡아 전략적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인질 영상을 봐왔습니다. 인질 영상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 굶주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시키는 거죠. 맞죠? 하마스는 인질들에게 총을 겨누며 이스라엘 정부에 무엇을 말하라고 시켰을까요? 나를 방치하고 버렸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나를 위험하게 했죠. 그리고 하마스가 원하는 거래만이 유일한 구출 방법이라고요. 세 가지 메시지였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서 많은 이들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이스라엘 정부와 네타냐후의 잘못이며
이스라엘군의 가자 공습은 인질들을 위험하게 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마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야권 주요 정당인 예시드 레피드의 유명 인사도 이에 동의합니다. 미키 레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그는 그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어떤 대가든 어떤 대가든 어떤 대가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마스가 우리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 우리는 그냥 맨 아래에 서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돌이켜보면 제발 머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마스 선전에 어떻게 휘말렸을까요? 지금요? 그들은 모두를 구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가 자신의 정책으로 모두를 구했습니다. 정말 모두를 구했을까요? 하마스가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누군가 풀려났을까요? 특히 우리가 그들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67년 또는 10월 7일 이전 경계선으로 철수하고 모든 인질을 풀어줘야 했다고 했습니다. 나크바 테러리스트들, 아니 나크바가 아니라 누크바 테러리스트들, 네, 국경을 넘어와서 학살하고 강간하고 참수한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에 동의하고 가자 지구에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모든 인질이 풀렸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런 사실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머릿속에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와, 정말 말해야겠네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마 이스라엘 밖에서도 우리가 네타냐후를 지지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도 모든 인질이 가자 지구에서 전부 풀려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부터 그들 모두가 돌아올지 일부만 돌아올지 의심했어요. 구출 작전도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엔테베 작전 시절이 아니야. 우리가 그들을 구출할 수 없어. 그리고 하마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설령 일부를 풀어준다고 해도 항상 몇 명은 붙잡아 둘 거라고요. 그런 식이었죠. 아무도요. 솔직히 여기서 말하자면 네타냐후는 항상 맹세합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구출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끔은 그가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의 진심은 알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진심을 의심한 건 아니었고 우리가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일이 일어났고 공은 모두 그에게 돌아가야 해요. 죄송해요.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반대편 사람들 중 누구도, 기자도, 정치인도, 거리에서 시위하던 사람들 중 누구도 그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는 약속을 지켰는데 모두들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에요. 그는 몇 달 전 그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에 대해 거짓말을 만들고 있어 저를 미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고 우리가 선거의 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를 이기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약 그 사람들이 총리와 그의 정부가 인질들이 죽기를 바랐다고 계속 비난하는 것이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그게 투표함에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하세요. 여러분이 하게 될 일은 우파, 즉 보수 진영의 의석수를 늘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우리가 모든 인질을 구출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자 지구에 250명 이상의 인질이 잡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많은 인질을 구출할 수는 있겠지만 전부 다 구출하는 건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80년대 레바논 상공에서 격추된 이스라엘 항법사 사건의 국가적 트라우마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론 아라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그의 가족은 아직 마음의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50명 넘는 인질 중 일부는 론 아라드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원히 모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평가가 현실적이라 생각했고 모두를 구한다는 총리를 존경했지만 저도 그게 너무 어려울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고 그의 전쟁 운영의 영리함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용기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당신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은 승리입니다. 정치적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발언들이 다시 나와도 놀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마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입니다. 네, 그게 리쿠드 선거 캠페인에 포함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영상을 보여주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야당이 하마스가 인질에게 강요하는 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저는 의문이 제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네타냐후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어제 기자회견 시작할 때도 이 말을 했죠. 그가 세 가지 전쟁 목표 중 하나는 모든 인질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걸 보면 이제 나머지 목표들도 그가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일부 정책들은 저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요. 예를 들어 시리아에 대한 그의 정책과 현재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이란이나 이슬람 공화국을 공격하는 것을 말해요. 참고로 이란만 언급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은 우리가 꼭 강조해야 할 점이 그들이 이슬람 공화국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구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가 조금 넘은 이제는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시위대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란에서 계속 나아가세요. 계속 힘내세요. 도움이 곧 올 거라고? 희망이 곧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뉴욕타임즈에서 이스라엘이 잠깐만요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우리는 아직 공격을 계속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 보복이 있다면 네타냐후는 이란이 공격할 경우 전에 없던 강력함으로 보복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복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 무방비 상태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매일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미국이 공격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참전하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야? 아니면 또 뭐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란과 이란에 대한 가능성 있는 공격 준비에 대해요. 사람들은 22년을 기다렸고 우리는 거의 끝에 왔습니다. 그들은 핵무기까지 한 달 남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참고로 또 다른 멋진 함대가 지금 이란을 향해 아름답게 이동 중입니다. 두고 봅시다. 저는 그들이 협상을 하길 바랍니다. 정기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루시와 저는 가끔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그는 이 아흐마다 혹은 아름다운 아흐마디라고 말합니다.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위협을 하고 곧바로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나는 그들이 합의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들이 지금 합의하길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현재 협상 중인 그런 합의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핵 프로그램과 모든 탄도미사일 농축까지 완전 해체해야 하며 그들은 전부 포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테러 대리 조직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슬람 지하드, 후티를 계속해서 자금 지원하거나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 모든 것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이라크 내 민병대도 포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국에게 중요하니까요. 거기에는 많은 미군이 있잖아요. 맞죠? 그들이 이 모든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협상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똑똑하게 들리죠. 우리는 이 멋진 함대를 이용해서 당신들을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조건들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의적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방금 전에도 네타냐후와 인질들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그는 모두를 구출해냈으니까요. 네, 하지만 저는 이란인들이 모든 요구 조건에 동의할지 회의적입니다. 제 생각엔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계속 갖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적입니다. 만약 그들이 미국의 그 요구 조건들에 동의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건 이란 정권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동의해 합의가 될 수도 있겠죠. 제발요. 그들이 동의하든 상관없고 어차피 동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리알화는 폭락했고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정권만이 유일하게 남아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어요. 자기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잖아요. 이슬람 공화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 동의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합의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있을 때가 좋아요. 아름다운 함대가 이란으로 간다니 멋지네요. 그는 합의를 원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께 전하는 제 메시지입니다. 그 정권과의 어떤 합의도 좋은 합의가 아니에요. 매일 학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요. 당신은 회의적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회의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거예요. 저는 회의적이지 않아요. 지하디스트들과는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가자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지만 요점은 이란에 관한 거예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그 멋진 함대를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선호를 말하고 저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스티브 위트코프와 이란 외무장관 사이에 비밀 통신 채널이 있다는 것이 널리 광범위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화하고 왓츠앱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란이 미국의 이러한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래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시 답장을 보내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에게는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핵, 미사일, 그리고 대리 세력입니다. 우리는 3가지 중 하나나 2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제 질문은 당신은 이미 당신의 선호를 표현하셨는데 당신의 선호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그곳에 들어가고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탱크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봉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권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아시다시피 혁명수비대, 정보기관, 바시지, 심지어 최고 지도자와 의회까지 제거되면 사람들이 봉기에 장악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분석은 무엇인가요? 이란인들이 트럼프의 발언을 보고 아흐마다가 가까워진다면 좋아, 3개 중 2개나 하나 반을 줄게라고 할까요? 그때 트럼프는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제 희망이나 꿈이 아니라 제 분석을 원하시는 거죠? 네, 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우선 그가 실제로 자신의 행정부 중 어느 부분의 말을 들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알겠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반 네타냐후 진영이 스티브 위트코프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모든 인지를 구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얘기할게요. 행정부에는 마르코 루비오, 제이디 벤스 등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이 흥미롭네요. 예, 하지만 제 분석으로는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온 걸 보면 그가 스티브 위트코프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위트코프가 그런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위트코프가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하지만 그는 카타르와 대화하고 카타르 친구들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와 제러드 쿠슈너 모두 카타르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스스로 무너지고 붕괴하고 있는 그런 정권 앞에서 순순히 굴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 발악으로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제는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이었어요. 저는 홀로코스트를 세계의 다른 어떤 집단 학살과도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홀로코스트는 그 자체로 특별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한 일을 집단 학살로 부르는 거짓말쟁이처럼 되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이란에서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인으로서, 이스라엘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그들을 돕고 그런 상황에서 구해내고 그들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매우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고 그는 행정부에서 압도적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 장관과 이야기했고 전쟁 장관과 펜타곤, 해군뿐 아니라 공군도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해 줬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군사적 선택권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비밀 협상팀, 이번 경우에는 내 친구 예스 위트코프가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둘 다 대통령에게 와서 이 선택지 또는 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결정할진 모르겠지만 위트코프가 정말 좋아 보이는 걸 가져올 수 있다면 분명히 그렇겠죠. 만약 위트코프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펜타곤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선택지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고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봤죠. 네, 외과적 타격,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신중하게 위치를 잡은, 그리고 그는 정권 교체에서 물러섰습니다. 같은 정권이지만 지도자와 상황이 다릅니다. 어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언급하셨죠.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력에 따라 유월절, 즉 페사흐가 끝난 후 요마쇼아라는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아우슈비츠가 해방된 날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그분이 태어난 세상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1931년 독일 출생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집, 국가, 자력으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집이나 국가 없이 무방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10월 7일 이스라엘은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유대인 국가의 진정한 혁명이고 진정한 변화이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차별받고 천대받고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민족이,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동물을 몰살시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당당히 일어서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세기 모든 혁명 중에서 시오니스트 혁명입니다. 여러 면에서 시오니스트 혁명은 가장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모두 그 점에 감사해야 합니다. 네, 정말 그렇죠. 저는 단지 불행하게도 혹은 다행히도 당신의 아버님께서는 서구 전역에서 반유대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동뿐만 아니라 서구 전역과 홀로코스트 이후에 그분이 가셨던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와 힘이 있으니 더 이상 무력하거나 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도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할 문제입니다.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 단순히 엄청난 보안 실수였던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또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이점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집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반유대주의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시대에 따라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고 때로는 잠잠했다가 때로는 아주 폭력적으로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독립적인 유대인 국가였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알겠어요, 마크. 다음 주쯤에는 이란에 대한 공격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라면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뉴스 사이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루시. 저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마크?